이 영상은 먼저 그 결론부터 말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멀리 볼 것도 없고 앞으로 딱 2년 정도만 지나면 우리나라 배터리들, 즉 LG를 선두로 한 우리나라 K배터리 산업이 곧 폭발적인 성장을 일으키며 전세계 배터리 산업에서 압도적 1위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 게다가 대략 연 2천조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는 그 미래의 어마어마한 배터리 시장의 거의 상당 부분은 우리 한국의 배터리 회사들이 독식하게 될 확률이 현재 매우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성공의 과정에서 LG는 삼성전자를 제치고 우리나라 기업들 중 시가총액 압도적 1위 기업으로 등극하면서 대한민국 산업의 판도가 곧 크게 바뀌게 될 예정인데, 그건 아주 먼 미래도 아니고 대략 2년 정도 후면 그 시작을 우리 모두가 보게 될 변화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 흥미로운 배터리의 세계와 또 거기서 현재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한국과 중국 사이의 숨막히는 주도권 전쟁에 대해, 그리고 어째서 중국 배터리의 미래는 현재 너무도 우울한지에 대해 같이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배터리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사실 요즘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이 전기차라는 것은 새로운 물건이 아닙니다. 오히려 엔진을 사용하는 내연기관 자동차가 독일의 니콜라우스 오토라는 사람에 의해 1864년 등장한 데 반해 이 전기차라는 물건은 스코틀랜드의 발명가인 로버트 앤더슨에 의해 그보다도 30년이나 빠른 1834년에 등장했습니다. 게다가 그 상용화도 더 빨라서 이미 1881년 파리 국제 박람회에서 일반 구매자용 전기 자동차가 처음 선을 보였고, 당시 초기 내연 기관차들은 지금 우리 시골에서 경운기 돌리듯 밖에서 막대기를 꽂고 돌려서 시동을 걸어야 했는데, 그건 당시 상류층 여성들이 길거리에서 남들에게 보여주기에 그리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흉한 모습 없이 편하게 시동 걸고 탈 수 있었던 전기차는 일명 마담들의 차로 불리며 명품 취급을 받으며 가격도 무척 비쌌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승승장구 잘 나갈 것만 같았던 전기차의 시대를 한 방에 끝내버린 무서운 사나이가 미국에서 등장해버렸는데, 그가 바로 자동차왕 헨리 포드입니다. 1908년 그는 컨베이어 벨트를 이용한 대량 생산 방식을 세계 최초로 도입하면서 모델 T라는 이름의 차를 내놓았는데, 이게 공장식으로 대량 생산을 하다 보니까 가격이 기존 자동차의 거의 5분의 1 수준까지 떨어져 버린 데다, 여기다 더해 1920년을 전후로 텍사스에서 대형 유전들이 연이어 개발되는 사건까지 벌어지며, 그래서 휘발유 가격마저 거의 공짜나 다름없게 되어버리면서 잠시 잘 나갈 뻔했던 전기차의 시대는 가성비에서 비교조차 되지 않는 헨리 포드의 검은 자동차들에게 밀려버리며 빛의 속도로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약 100년이나 힘을 기른 후 최근 작정하고 다시 등장한 전기차는 이번에는 반대로 시장에서 내연기관차를 빠르게 밀어내고 있습니다. 현재의 전기차들이 그토록 막강한 힘을 낼 수 있었던 그 비밀은 바로 배터리에 있습니다. 100년 전 그 초기 납 배터리들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는 초특급 기술력으로 무장된 것으로, 반도체처럼 이 시대 하이테크 기술의 결정체가 바로 요즘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들입니다. 내연 기관차의 심장이 엔진인 듯 전기차의 심장은 모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모터는 사실 비교적 매우 간단한 부품이며 이렇다 할 특별한 기술력이 필요하지 않은 부품입니다. 전기차의 심장이자 영혼은 바로 배터리입니다. 배터리의 기술력이 바로 그 전기차의 성능과 직결되며, 그래서 지금 전 세계 각각의 전기차 생산 브랜드들이 가장 걱정하고 있는 핵심 파츠도 바로 배터리입니다. 지금 전기차들의 가격 가운데 약 절반 이상이 바로 배터리 가격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앞으로 이 전기차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지금보다 더욱더 많은 전기차 회사들이 등장하게 될 것이지만, 최고 수준의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는 전 세계에서도 손에 꼽을 정도로 적기 때문에 아주 쉽게 생각하면 배터리 회사들은 지금 사우디가 유전을 꽉 잡고 있는 것과 비슷한 위치에 있는 것인데, 앞으로는 그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전기차 회사들이 아닌 바로 배터리 회사들이 슈퍼 갑 중의 갑이 되어 세상을 주름잡는 시대가 도래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 세계 왕 중의 왕은 바로 LG가 될 것입니다. 현재 LG는 2등과의 격차가 지구에서 달까지 차이가 날 정도의 초격차를 벌이고 있는 그 분야에서 유일무이한 압도적으로 강력한 회사입니다. 그럼 어째서 이 LG가 그토록 막강하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해 그 기술적인 부분들에 대한 팩트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배터리의 기술력, 즉 그 생명력은 바로 에너지 밀도입니다. 배터리 기술의 발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에너지 밀도를 얼마나 높일 수 있는가입니다. 즉
배터리 기술 이꼬르 에너지 밀도, 이게 공식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최고 배터리 회사의 연구소에서 밤을 새며 연구하고 있는 연구원들이 매일매일 고민하고 실험하고 있는 것 역시 바로 어떻게 하면 에너지 밀도를 더 올릴 수 있는가입니다. 에너지 밀도랑 특정 무게 또는 부피당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가입니다. 한국은 현재 대표적으로 LG와 SK 그리고 삼성 SDI에서 배터리를 생산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가장 성능이 뛰어난 배터리는 LG의 NCMA 방식 배터리로 최대 에너지 밀도가 무려 305Wh 수준입니다. 즉 1kg의 배터리당 305Wh의 에너지를 저장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런 LG의 대항마라고 언론 플레이를 하며 마치 유사한 수준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듯 엄청 홍보하고 있는 중국의 대표 배터리 회사인 CATL의 LFP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는 고작 165Wh입니다. 지난 약 10년간 중국 정부에서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었고 또 한국의 최고 연구원들을 데려다가 그 기술력을 빼내가며 그 15억 명이 넘는 인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LG 배터리와의 실력 격차가 거의 2배 가까이 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물론 LG가 이 지구에서 압도적으로 가장 강력한 배터리 회사인 것은 맞지만 우리나라의 다른 배터리 회사들 즉 SK와 삼성 SDI가 만든 배터리들도 LG보다는 못하지만 중국 배터리보다는 월등히 높은 에너지 밀도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전세계 배터리 시장에서 이게 만약 동네 싸움터라고 한다면 한국은 지금 전성기 시절 타이슨과 그의 새 쌍둥이 형제들이 손에 기관총까지 들고 장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적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격차는 더더욱 크게 벌어질 겁니다. 아닌데 중국 배터리가 이제는 1위라고 하던데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이고 많이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실상은 이렇습니다. 실제로 지금 전세계 최대 배터리 회사는 바로 중국의 CATL입니다. 최고가 아니라 최대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CATL이 최대 회사가 된 것은 기술력으로 인한 순위가 아닌 전형적인 중국식 눈속임, 즉 전세계에서 가장 큰 중국의 내수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 정부가 한국 배터리 회사들에게는 불리한 관세와 페널티를 매겨 억누르고 CATL의 제품은 거의 강매 수준으로 대량으로 밀어주면서 발생하게 된 일종의 착시 현상일 뿐이자 거품입니다. 이건 우리 입장에서 전혀 걱정할 깜도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배터리 산업이야말로 그 혁신과 기술의 발전이 하루가 다르게 높아지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지금 중국에서 소비되는 그 품질 떨어지는 저급 배터리의 양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결국 최대 승부는 글로벌 시장에서 나게 될 것이고 해외 시장에서조차 중국이 그렇게 억지와 편법으로 한국 배터리를 누를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중국식 착시 현상 빼고 진짜로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배터리 회사가 어디인지를 보려면 중국 시장을 제외한 전 세계 나머지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보면 됩니다. 그러면 순위가 이렇게 나옵니다. 바로 LG가 전세계 1위, 그것도 점유율 30%가 넘는 압도적 1위이며 2021년에는 그 점유율이 35%를 넘어섰습니다. SK와 삼성 SDI도 4위와 5위로 바짝 뒤를 쫓고 있습니다. CATL이 2위에 올라있기는 하지만 그건 뒤에서 또 설명하겠지만 거의 덤핑 수준의 싼값을 무기로 시장에 배터리를 푼 결과이며 거기다가 또 테슬라나 벤츠처럼 어쩔 수 없이 중국산 배터리를 사용해야만 하는 해외 기업들의 구매량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한편 파나소닉이 3위에 랭크되어 있는 게 흥미로운데 이게 하나도 이상할 게 없는 게 원래 반도체가 그랬듯 이 배터리 시장에서도 원조 최강자는 일본이었습니다. 세계 최초로 리튬이온 배터리를 개발한 것도 1991년 소니였습니다. 그랬던 것이 또 한국이 무섭게 치고 올라오더니 2020년을 기점으로 한국 52.4% 그리고 일본 33.5%로 한국이 역전을 해버렸고 이후 우리나라 배터리들의 성능과 품질이 급속도로 높아지면서 그 격차는 지금도 하루가 다르게 더 크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런 추이를 더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한중일의 세계 전기차 배터리 점유율 추이입니다. 여기 그래프를 보면 2016년 한국은 중국에 아주 살짝 앞서는 수준이었고 일본은 넘사벽으로 모두를 앞서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2020년을 기점으로 한국과 일본의 아름다운 데드크로스가 일어난 이후 2021년이 되자 과거 2016년의 상황과 똑같이 되어버렸습니다. 단지 한국과 일본의 위치가 바뀌었고
중국은 여전히 저 아래 바닥에서 뭔가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바닥에 있는 중국의 배터리가 저 정도의 성과를 내는 것조차도 그들 배터리의 허접한 기술력을 볼 때 거의 기적에 가깝습니다. 정상적인 방식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공평하게 승부를 보았더라면 진작에 퇴출되었어야 할 처참한 수준인데 자국 전기차에 배터리를 공급하는 것 외 중국이 글로벌 시장에서 어떻게 해서든 점유율을 높이려고 한 꼼수가 바로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두 개의 자동차 회사에다 자기들의 배터리를 공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무려 테슬라와 벤츠입니다. 테슬라도 벤츠도 아마 제정신이었다면 절대로 중국산 배터리를 사용하지 않았겠지만 비즈니스의 이면에는 언제나 정치적인 배경이 있기 마련입니다. 테슬라는 전체 판매량의 절반 가까이를 중국에서 팔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의 말을 듣지 않을 수 없으며 또 지금 워낙 애국주의 운동이 거센 중국 내에서는 딱히 중국산 배터리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좋아하면 좋아했지 아무도 나서서 지적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벤츠의 경우는 더욱 슬픕니다. 그 회사의 1대 주주가 바로 중국의 국영 자동차 그룹인 상하이 기차 공업 총공사이며 또 2대 주주는 저장 지리 홀딩 그룹의 지리 자동차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벤츠는 최소한 누가 그 회사를 소유하고 있느냐를 본다면 중국 회사나 마찬가지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벤츠에서는 최근 출시한 대형 고급 전기차이자 벤츠의 럭셔리 전기차 시장 진출을 알리는 EQS와 EQE 모델에 중국산 배터리를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곧 이런 중국 배터리의 입지는 점점 더 줄어들게 될 것이고 반대로 품질과 기술력으로 승부하는 우리 한국 배터리들의 파괴력은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앞서도 말했고 전기차 회사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이자 아킬레스건은 바로 배터리입니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재주는 자기들이 다 부리면서 돈은 배터리 회사들이 다 가져갈 수 있는 데다 이대로 가다간 배터리 회사에게 의리되어 종속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지난 약 70년간 이 지구 위에서 언제나 슈퍼갑으로 굴며왔던 초대형 자동차 회사들 즉 폭스바겐이나 GM, 포드, 벤츠와 BMW 그리고 신흥 강자인 테슬라에게 있어 상상할 수도 또 상상하고 싶지도 않은 미래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직접 배터리를 개발하기로 결정합니다. 가장 최근에 보면 2020년 9월에 테슬라가 배터리 데이 행사를 통해 그리고 2021년 3월에 폭스바겐이 파워데이라는 행사를 가지며 이제부터는 자기들이 직접 배터리를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른바 배터리 내재화 선언입니다. 이 두 행사 직후 실제로 우리나라 배터리 회사들의 주가가 크게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저 새로운 시도가 성공해버리면 한국 배터리의 가치와 그 희소성이 모두 사라져버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제대로 된 배터리를 개발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그 회사들이 만천하에 증명해버린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즉 배터리 데이가 있은 지 2년이 지난 지금 4680 원통형 배터리를 직접 생산해 사이버 트럭에 넣겠다는 테슬라의 그 장담은 보기 좋게 빗나가 버리면서 그 결과 원래 사이버 트럭 출시 예정이었던 2021년 말에서 2022년 중반으로 출시 일정이 연기되어 버렸고 그게 다시 또 2023년 말로 연기가 되어버렸는데 지금은 그 2023년 말조차도 어려워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2021년 3월 엄청난 규모의 파워데이 행사를 열고 자기들 관계사인 노스볼트를 통해 배터리 내재화를 선언했던 폭스바겐 역시 지금 상황이 많이 좋지 않습니다. 2025년까지 첫 배터리 개발에 성공해 자기들 전기차에 탑재하겠다고 선언했지만 그 계획은 현재 공식적으로 보류 상태가 되었고 또 그래서 독일에 지을 예정이었던 제2 공장 또한 착공이 무기한 연기된 상태인데다 노스볼트에 대한 독일과 유럽 각국 정부의 지원 계획 또한 현재 모두 중단되거나 연기된 상태입니다. 즉 가까운 시일 내 우리가 폭스바겐에서 직접 생산한 전기차 배터리를 보는 일은 아마도 매우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의 배터리 성공을 보고 본격적으로 사업의 규모를 키워 따라잡으려고 했던 유럽의 다른 배터리 회사들 즉 영국의 브리티시 볼트는 지금 파산 직전에 있으며 이탈리아 기업 이탈볼트 역시 심각한 자금난으로 곧 브리티시 볼트의 뒤를 따라가게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세계 4위 완성차 업체 스텔라틴스와 프랑스의 에너지 기업 샤프트가 합작해 만든 배터리 기업인 ACC 역시 현재 공장 착공을 무기한 연기한 상태입니다. 테슬라가 돈이 없습니까? 아니면 폭스바겐의 인력이 부족합니까? 두 곳 모두 이 세상 그 어떤 자원도 부족할 게 없는 곳들입니다. 즉 K 배터리 수준의 고성능 고품질의 배터리를 만든다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일이며 누군가는 그것을 한국의 고려청자를 만드는 일에 비유를 하기도 했습니다. 재능과 노력뿐만 아니라 하늘의 도움까지 있어야만 가능한 일인데
현재는 오직 한국의 LG와 SK 그리고 삼성 SDI만이 그 금단의 기술의 벽을 넘은 상태입니다. 참고로 곧 전세계 최대 전기차 회사가 될 GM에서는 진작부터 LG와 합작하여 LG 배터리만을 사용하기로 되어 있고 일본의 혼다에서 만드는 전기차에도 LG 배터리가 들어갈 예정이며 심지어 그 까다롭다는 그리고 지금까지 소문만 무성했던 애플의 전기차인 애플카에도 우리 LG 배터리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통상 전기차에 들어갈 배터리는 제품 출시 약 34개월 전에 이미 결정됩니다. 그래야만 그 배터리와 맞춰 제품을 설계하고 개발할 수 있기 때문인데 현재 LG에게 몰려있는 선주문 매출이 무려 340조 원입니다. 그리고 그 규모는 매년 계속 커져만 가고 있고 사실 이미 이 배터리 산업에서는 기술 게임 또는 치킨 게임이 거의 끝난 상태이고 거기서 LG가 이미 최종 승자인데 예를 들어 중국이 어찌어찌 기적을 일으켜 지금보다 조금 앞선 배터리 기술력을 손에 넣게 된다 하더라도 그들 앞에는 또 한 가지의 무서운 장벽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배터리 관련 LG의 무시무시한 특허들입니다. 배터리 기술 관련해서는 LG가 이 분야 세계 최고 선두이다 보니 특허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면 LG의 전매 특허나 마찬가지인 그 파우치형 배터리 관련 라미네이션 앤 스태킹 제조 기술은 오직 LG만 가지고 있어 일본도 중국도 군침만 흘리고 있을 뿐 개발에 뛰어들 수도 없는 상황인데 특허 숫자로만 보면 테슬라가 배터리 관련 약 700개의 특허를 가지고 있고 중국의 CATL이 무려 4,000개의 특허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LG는 아주 쿨하게 24,000개의 특허를 그것도 하나하나 아주 유효하고 중요한 특허들을 가지고 있어 이후 다른 회사들이 다음 단계의 배터리 개발로 올라서는 그 단계마다 LG의 촘촘한 특허 장벽에 막힐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어째서 LG는 배터리 관련 이토록 엄청난 힘을 가지게 되었고 또 도대체 언제부터 이런 기술력을 축적해 왔는지 사뭇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대단한 우리나라의 배터리 기술 위상에 있어 우리들이 꼭 알고 넘어가야 할 두 명의 위인들에 대해 짧게 알아볼까 합니다. 그 첫 번째 인물은 당연히 바로 LG의 고 구본무 회장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그렇듯 또 수많은 연예인과 스타들이 그렇듯 사람들은 오직 그들이 최종적으로 이루어낸 그 하이라이트만 보고 그들의 성공을 부러워합니다. 그런 성공이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통과 인내 그리고 눈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날 전세계 압도적 최강 배터리 왕국으로 우뚝 선 LG의 경우 구본무 회장이 홀로 견뎌낸 그 고통스러운 인내와 노력의 기간이 무려 30년이나 됩니다. 1992년 구 회장은 영국에 출장을 다녀오면서 그곳에서 처음으로 2차 전지를 접하고서는 이게 미래구나 싶어 그때 샘플을 한 개 얻어와 당시 럭키금속의 연구소에 분석을 맡긴 것이 우리나라 배터리 산업의 시초입니다. 이후 5년간 노력한 결과 1997년 노트북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2차 전지 개발에 성공했지만 품질이 따라주지 못해 상용화에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2001년이 되자 이때부터 이미 주요 계열사 경영진들로부터 사업 철수 제안이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구본무 회장은 포기하지 않았고 오히려 2차 전지 사업 관련 사원들과 연구원들에게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길게 보고 투자와 연구 개발에 더욱 집중하라며 오히려 그들에게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2005년이 되자 2차 전지 사업 관련 누적 적자는 2천억 원이 넘어버렸고 이때는 회사 내부에서 LG는 돈을 벌어다가 2차 전지에 다 갖다 바친다며 불만의 목소리가 폭증하며 임원들까지 한 목소리로 사업을 포기할 것을 압박해왔습니다. 그러자 구본무 회장은 2차 전지는 LG의 미래이자 대한민국의 미래다. 지금의 적자는 다 수업료라고 생각하고 이럴 때일수록 남들이 따라올 수 없을 만큼 더 과감히 연구하고 투자하라며 그렇게 약 30년간 누적 적자와 연구 개발비만 대략 10수조 원을 쏟아부으며 또 그 과정에서 주주들과 임원들 심지어 직원들의 불만과 압박에도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버텨온 덕분에 오늘날 LG전자는 전 세계 그 경쟁자조차도 없는 배터리 세계의 왕으로 올라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 다른 위인은 바로 현대의 고 정주영 회장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우리나라의 경영인이기도 한 분입니다. 다들 잘 알다시피 지금 우리나라 현대의 전기차들의 위상이 엄청납니다. 그냥 우리나라 차라서 또 국내에서 많이 팔아주다 보니까 어부지리로 그렇게 잘 나가고 있는 게 아니고 실제로 차가 굉장히 좋습니다. 미국 전기차들은 아예 비교할 것도 없고 독일 전차군단의 폭스바겐이나 아우디, BMW, 벤츠, 심지어 테슬라 전기차들과 비교를 해봐도 전기차 분야에 있어서는 그 상품성이나 특히 그 기술적인 완성도의 수준이 오히려 더 뛰어난 수준입니다. 이건 아주 이상한 일입니다. 폭스바겐이나 아우디 같은 회사들은 유명한 독일 회사들이고 테슬라는 전기차 전문 최고 회사인데 사실 중저가 값싼 차만 만들어 오던 현대가 무슨 노하우가 있다고 갑자기 그렇게 좋은 전기차를 만들게 된 것인가 하고 그 배경이 좀 궁금해집니다. 그런
그런데 현대에겐 전기차 관련 엄청난 배경과 노하우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긴 역사를 가진 노하우가. 고 정주영 회장은 미래를 한 발이 아닌 10발을 앞서 내다보는 해안을 가진 경영자로 회자되는데, 그도 그럴 것이 1991년 정주영 회장은 울산의 연구진들을 서울 성북동 영빈관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정주영 회장이 미국에서 초대해온 2차전지 업체 전문가들이 있었고, 그 자리에서 왕 회장은 전기차 개발을 지시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때는 1991년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현대는 비밀리에 전기차를 개발하게 되는데, 곧 최고속도 60km, 1회 충전에 70km를 달릴 수 있는 소나타 전기차가 완성되었고, 1996년에는 엑셀을 기반으로 한 전기차가, 2000년에는 산타페를 베이스로 한 SUV 전기차를 완성합니다. 그리고 다시 약 10년이 지난 2011년에는 드디어, 사실 이건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 현대차는 그때 최초의 상용 전기차인 블루온을 출시합니다. 이건 19세기 이후 세계 최초의 전기차라고 일컬어지는 테슬라의 로드러너가 등장한 지 불과 3년 후에 등장한 것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입니다. 즉 지금의 현대 전기차가 테슬라를 위협하며 전 세계 시장에서 최고의 성과를 내고 있는 데에는 그동안 쌓아온 현대 자동차의 자동차 기술력도 있지만, 무엇보다 고 정주영 회장의 성경지명으로 1991년 시작된 전기차 개발의 역사와 노하우가 그 탄탄한 바탕이 되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에서 다루고 있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와 자료들은 우리나라 배터리 관련 최고 전문가이신 대한민국 최강 배터리 아저씨 박순혁 박사님께서 우리나라 K 배터리의 현재와 미래를 너무도 팩트 완벽하게, 그리고 진짜 무슨 완전 재미있는 드라마 보는 것처럼 흥미진진하게 정리해 주신 채 K 배터리 레볼루션의 내용을 참고하여 만들었습니다. 참고로 현재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규모를 대략 600조 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 5년 후부터 전기차 시대의 본격적인 태동기가 시작되고 나면 전기차 배터리 시장은 빠르게 성장해 곧 최소 2,000조 원 규모, 또는 현재 반도체 시장의 약 5배 규모로 전망되고 있는데, 앞서 자세히 살펴보았듯이 그 배터리 시장에서의 물밑 싸움, 특히 그 기술력의 싸움은 LG의 압승으로 사실상 이미 최종 결정이 난 상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도로에 굴러다니는 전기차의 비중이 채 3%도 되지 못할 정도로 적지만, 앞으로 약 15년간은 그 비중이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며 2040년이 되면 53%를 넘어서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기 때문에, LG는 그때 어마어마한 주문 물량으로 인해 현재 최고 반도체 회사들 그리고 자동차 회사들이 누리고 있는 시장의 절대 강자의 위치로 빠르게 등극하여 한국에서만의 1위가 아닌 어쩌면 전 세계 1위 기업까지 넘보는 수준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앞서도 말했듯 이미 보유하고 있는 그 초격차 기술력과 뚫기가 불가능한 그 촘촘한 특허의 장벽들로 인해 아무도 그런 LG의 질주를 막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주 멀리 봐도 대략 5년 정도 후부터는 우리나라는 LG 그리고 그 외 최강 K 배터리 기업들과 또 현대를 중심으로 한 전기차 기술이 최고의 시너지를 발휘하며, 그때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세계의 전기차와 배터리 시장을 완전히 장악해버리면서 우리나라의 경제력과 국력을 견인하여 다시 또 한번 우리나라의 경제가 폭발적으로 솟아오르는, 그래서 이전보다 훨씬 더 높은 곳으로 올라서게 되는 그런 가슴 벅차는 시대가 이제 곧 도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루빨리 그런 날이 오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K 배터리 만세, 대한민국 만세. 감사합니다.